네, 반갑습니다. 동원쌤입니다. 상징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26쪽이고 쌤 타이틀, 쌤 우리 국어사의 타이틀 한계를 뛰어넘는 허니 국어. 원래 허니가 꿀이잖아, 꿀. 아이고, 허이잖아. 쌤은 동헌이니까 헌이 원래 쓰면 헌이거든. 여기에 동헌이 쌤, 허니 해가지고 허니야. 이거 일부러 쌤 무식하게 꿀의 스펠링도 몰라요? 라고 욕하지 말고 이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허니국어, 꿀국어, 꿀맛 나는 그런 재미나는 강의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수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허니국어야, 알았지 이제? 웃기지? 자, 상징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유를 배웠는데 상징하기 전에 비유를 보면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에 대한 관계가 있다. 둘 다 제시되어 있고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다, 고요하다, 넓다, 뭐 이런 것들을 바로 표현한 거지. 있어, 이게. 시에 나와 있잖아. 그런데 간단하게 비유랑 비교해서 상징을 설명하자면 상징도 원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어. 그러나 상징은 보조관념만 나와 있고 원관념은 제시되지 않았어. 시에 안 나와. 제시되지 않음. 기본 개념이다. 않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없는 게 아니야. 되지 않은 반면에 but 많아. 근데 보조관념은 하나야. 사물은 하나야. 봐봐. 예를 들면 비둘기라는 시어가 있어. 드러나 있지. 근데 시 어디에도 뭐 사랑이니 순수니 혹은 평화니 이런 거 안 나와 있어. 우리가 의도와 맥락으로 추측하고 추론해야 돼. 그러니까 비유보다는 상징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도가 되는 거예요. 난이도가, 알았지? 난도가 되는 거야. 알았지? 고난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지? 그래서 상징적 의미,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시에서 상징적 의미를 많이 물어보고 중요하니까 어렵고도 하니까 그래서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이거 하려면은 시적 화자가 처한 의도나 맥락,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기본 개념 예문 봤습니다. 책 볼까요? 26쪽 상징이란 시에서 상징이라는 것도 자주 사용한다. 상징은 이거 볼까?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추상적인 의미를 어떤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시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사물은 그저 구체적인 사물로 끝나기보다는 추상적인 의미를 상징한다. 비둘기가 단순한 비둘기 새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야. 단순하게 날아다니는 비둘기 기룩기룩은 기룩이지. 비둘 하는 그런 새가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시를 읽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물이 상징하는 추상적 의미가 뭘까? 시의 맥락을 통해 추측. 이것이 이 통해 나타내는 추상적 의미가 뭘까? 시의 맥락을 통해 추측, 밑줄 빡빡, 그리고 별표 빡빡 쳐주세요. 여기 맥락을 통해서 추측해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한영문의 님의 침묵에 나와 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래서 님의 침묵에서 여러분, 님의 침묵의 그 구절에서 님하고 님의 의미가 뭐냐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님은 같다, 또 사랑하는 이라는 걸 보니까 요거를 이제 님의 의미를
작품 자체만 보는 절대론적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다고 했으니까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푸른 산빛이 좀 긍정의 기운, 희망이거든. 그걸 깨뜨려버리고 단풍나무 떨어지는 푸른과 단풍의 의미가 대조가 되는 거잖아. 봄이라면 여름이라면 가을이잖아. 좀 떨어지는 거잖아. 쭉 떨어지고 주는 거잖아. 이제 단풍나무 잎이. 그래가지고 좀 절망이다. 단풍나무 숲이라는 것은 작은 길을 차마 떨치고 갔어. 이번에 쉽지 않았어. 대충 그 정도. 그러면 이거 두 개만 봐면 절대론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연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시를 쓴 한용운이라는 님이 작가 중심으로 보면은 이분이 스님이요. 승려요. 그 사람에게 스님에게 소중한 존재는 뭐겠니? 불교의 진리, 혹은 부처, 깨달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싶어. 그지? 그 다음에 시대를 반영하는 거요. 일제 강점기에 실 썼다면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에게 가장 바라는 바 소중한 사람은 뭐겠니?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은 뭐였겠니? 당연히 우리 조국의 광복이지 않았을까 싶어. 그렇지? 이렇게 하나의 시여 님이라는 부수적인 사물 하나가 맥락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 될 수도 있고 불도나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조국의 광복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상징의 개념인 거야. 알아들었니?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님을 표면적으로만, 절대론적으로만 보면은 화자의 연인이다. 연인 동그라미 쳐주고. 그렇지만 시대 배경, 1차 강점기야. 반영문으로 보면은 승려였던 시행착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시대 배경은 반영문이고 승려면 표현론적 관점인 거지. 그래서 조국 혹은 불도의 의미였을 것이다. 이처럼 조국이나 불도 같은 추상적인 의미를 님이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을 상징이라고 한다. 됐죠? 상징과 비유의 개념 설명 지금 나와요. 여기 보세요. 이런 거야 지금. 요게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야. 상징과 비유는 둘 다 보조관념을 쓴다. 보조관념을 써요. 원관념을 표현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러나 상징과 비유는 차이가 있다. 뭐가 있냐? 상징은 추상적인 의미, 즉 이런 사랑, 순수, 평화를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것이 한정되지만 비유는 추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여기에 다른 사물도 들어갈 수 있고 현상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넓어요, 범위가. 또 상징은 비유와 달리 원관념이 제시가 돼요. 비유는. 그렇지만 상징은 사랑, 순수, 평화가 제시되지 않아요. 그냥 잡았죠?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야. 많어. 그래서 상징은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의미를 표현한다. 라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관념이 있지만 명확하게 뭐다!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 맥락까지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까지가 26쪽에 있는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상징 종류 한번 가봅시다. 27쪽에. 상징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는 첫 번째가 나와 있는 것들 할까? 그럽시다. 나와 있는 것들 합시다.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하려고 그랬더니 원형적 상징이네요. 자, 원형적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모든 인류의 DNA 속에 있는 그런 상징이야. 있는 상징이야. DNA다라는 말은 본능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는 없지만 뱀. 오, 무서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뱀 무서워. 그런 것들. 전 인류에게 뱀은 다
무서움을 주는 존재일까요? 두려움일까요? 뱀을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본능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딱 뱀 맞아뜨렸어. 오! 무섭잖아. 그런 것들이 바로 왠지 모르겠지만 DNA 속에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상징이다. 개념 볼까요? 오늘 상징이란 먼 옛날부터 인류의 삶의 경험 속에 공통적 의미로 인식되어 온 근원적 성격이다. 어떤 근원적 성격이다. 근원적 성격이다. 근원이다. 아주 깊은 곳에 있다. 물은 대표적으로 물은 안 먹으면 죽어요. 생명 유지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물에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죽게 된다.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이다.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농사 지으면서 생활하면서 물 먹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많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물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공통적으로 체득해왔다. 이런 그런 성격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대다수의 나라, 전 인류에서는 물은 크게 긍정의 생명, 부정의 죽음으로 의미가 돼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밑줄거 보세요.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상징의 경우는 원형이다. 그래서 그 공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다른 나라 특수한 거 말고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자연현상인 거죠. 그래서 밑줄 대부분 물 같은, 불 같은, 뭐 하늘 같은, 바람, 구름 이런 같은 자연 물과 자연 현상이 대부분 원형의 상징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밑에 예를 들면 물, 불, 해, 하늘, 바다가 있어요. 물과 불은 다 긍정, 부정이 있고요. 해와 하늘은 대부분 다 긍정이에요. 보세요. 광명, 생명력, 희망, 탄생, 창조, 공간의 영원성, 고고한 정신, 높은 정신, 신, 순결, 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당 조금 이제 약간 긍정은 아니네. 어쨌든 대부분 긍정이다. 바다도 물이니까 근본적으로 물이잖아. 그래서 죽음, 재생, 신비, 무한성 등이 있습니다. 바다는 끝없이 넓잖아. 이렇게 해서 무한성이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상징에서는 물과 불의 의미를 쓴 시가 있어요. 우리 현대시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시인데 우리가 물이 되어 제목 먼저 알아봅시다. 강은교 시인이 쓰신 시예요. 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물의 어떤 생명력과 조화로운 삶을 소망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불도 나와요. 소멸 파괴로 나와요. 원형은 그렇게 정리합시다. 자, 두 번째 상징의 종류 관습적인 상징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왔나 봅시다. 여러분 관습이라는 게 뭡니까? 관습은 거꾸로 말하면 습관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해온 그런 거예요. 습관적으로 써왔어. 왜? 그냥 써왔어. 우리 손조들이 우리 아버지부터 써 내려왔어. 묻지도 따지면 안 돼. 원형이랑 차이가 없어요. 원형 차이가 근본적인 개념 차이가 없어. 그냥 써 내려왔어. 전 인류의 DNA 속에 우리 선조들의 DNA 속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써 내려왔어. 차이점이 있다면 전 인류고 우리 좀 약간 보편적이라면 약간 특수하게 구체적이라는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습관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해서 좀 더 적어보면은 민족이나 지역에서 습관적으로 사용되어 온 상징이다. 그러니까 범위가 전 인류라면 이거는 좀 더 특정한 민족, 특정한 지역이다. 여러분.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 뭐냐? 비둘기다. 왜? 습관적으로 써왔어. 그냥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주 옛날부터 비둘기 평화였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 보면 알았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왜 하필이면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냐? 도시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비둘기. 요즘 그 비둘기죠. 여러분 닭둘기라고 놀리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비둘기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농약 같은 거 뿌려가지고 벌레 못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오는 거 아니요. 욕하면 안 돼. 우리 잘못인 거예요. 알았죠?
까치를 평화 상징으로 하면 안 돼? 안 돼. 왜? 습관이잖아. 그냥 써왔어. 약속, 이를테면 언어의 사회성인 거야. 약속을 깨면 안 돼. 나만 또라이 되는 거요. 알았지? 그래서 평화의 상징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한 개인이 지 마음대로 평화의 상징을 까치로 바꿀 수는 없어요. 약속 위반이야. 안 돼. 인정 안 해줘. 됐죠? 왜냐하면 비둘기가 관습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관습 상징이다. 비둘기 보세요. 사회적 관습에 의해 인정되고 보편화된 상징이다. 사회적 관습 범위가 전 인류는 아니야. 특정한 사회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관습 상징은 쓰는 사람도 의뢰 그렇게 사용하고 보는 사람도 의뢰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참신성은 좀 떨어져. 좀 떨어져.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예를 들어 볼까요? 비둘기는 평화예요. 또 뭐 순수도 의미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칼 같은 경우는 무력이고 그리고 해와 다른 임금이나 절대적 존재를 의미하기도 해요. 해와 다른. 또 이에 비해서 구름 같은 경우는 간신배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매화, 소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이것은 주로 이제 선비의 지조와 절개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많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문화작품에 이런 게 있다 하면은 그냥 세네? 그냥 무기 중에 하나야? 그냥 척치 중에 하나야? 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적어놓고 28쪽 보겠습니다. 원의 상징과 관습 상징이다. 원의 상징은 전 인류가 경험을 통해 인식해온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굳이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그러나 관적 상징은 원의 상징과는 달리 학습 없이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거 공부해야 돼. 알려줘야 돼. 알아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학습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비둘기를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 왜 비둘기 평화야? 말해줬기 때문에 배운 거야. 알았지? 학습에 의한 것이다. 비둘기 평화의 관계는 배우지 않았다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밑줄 그어볼까요? 관습적인 상징은 일정한 사회 내에서 특정한 사회 집단, 전 인류는 아니고 내에서 학습되어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동일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은 각 사회 집단마다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매화, 소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은 지조와 절개다.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안 그럴 수 있다. 알았지?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상징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상징, 창조적 상징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적 상징. 요거는 창조적, 개성적. 원형과 관습은 웬만큼 공부하면 알 수 있어. 어떤 의미라고. 근데 이거는 도저히 모르겠어. 요것이야말로 맥락을, 시적인 상황을 굉장히 많이 추측해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보면 한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서만 독특하게 사용하여 함축성을 높이는 거다. 독특하게 사용한 거야. 여러분, 시인이 시를 쓸 때 그게 막 씁니까? 아닙니다. 시집 한 권을 낼 때 1년 동안 쓴 거야. 거의 뭐 평생을 동안 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고심해서 시어를 만들고 여러 가지 형상화 작업을 했겠니? 그냥 독자들은 한 1분 읽고 의미가 뭐냐? 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치? 교과서에 나올 법한 시들은 그나마 해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큼 알지? 시집에 나오는
시중 가서 시집 하나 골라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야. 우리들은. 쌤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잘 몰라요, 쌤도. 워낙에 깊어, 의미가. 이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야.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면학 상황을 추측한 과정을 거치면 낯선 시를 보더라도 한 번에는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감상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아, 이런 의미였구나 알게 될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이해한다는 게. 그래서 보면은 쉬운 팁으로 긍정일까 부정일까 정도 상상해 보면 좋아요. 긍정일까 부정일까? 십자가가 긍정일까 부정일까? 뭐 기독교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 아닐까? 그럼 긍정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알았죠? 우선 팁입니다. 여기 예문으로 김종일의 성탄제는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을 말해요. 거기에 일부 구절이에요.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산수유 열매. 여러분,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산수유는 민간요법으로 해열제예요. 열을 내려요. 그러니까 화자가 어렸을 때 아팠어. 열이 났어. 깊은 산속에 있어. 뭐 한밤중이야. 어디 갈 수도 없어. 약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비 입장에서 애가 타는 거지. 할머니가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야, 혹시 산속에 산수유 열매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나무 꼭대기에 붙어있는 게 있다. 산짐승이 못 먹은 게 있을 수 있다. 한번 가서 그걸 한번 따와봐라. 그러면 그것이 해열제로 직방이다 라고 한 거야. 한밤중에 눈 보라치고 눈 오고 젊은 아버지가 뒷새끼 죽어가고 있잖아. 큰일 날 수도 모르잖아. 열이 막 40도 이상 올라가면 약간 할 수도 있거든. 큰일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눈 헤치고 막 자빠지고 나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렇지만 도유라 아버지가 있다 좀만 기다려라 하고 막 올라가가지고 다행히 있는 거야. 어이 귀한 거 나가지고 안쪽 봉지 넣어가지고 안쪽에 집어넣고 한번 살펴보고 하면서 막 내려오는데 좀만 빨리 가려고 뛰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떼굴떼굴 부르고 하고 그리고 막 문 들고 왔어. 나는 이제 화자는 이제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들아 좀만 기다려라. 어머니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막 먹였어. 그랬더니 다행히 열이 내리고 나는 새근새근 잠들고 그럼 열이 내려서 평화롭게 잠든 자식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다. 짐승이 이성이 있어? 본능이잖아. 본능적으로 본능에 따른 본능이 충실한 존재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본능에 따라 아버지 고마워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 약한 존재가 된 거지.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 왜 서늘하? 추운데 없으니까 투각이지. 열로 상기한 아팠어. 열이 나가지고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말이 뭐가 필요해? 고생했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뭐 이런 거겠지. 알겠지? 그런 아버지의 사랑 담겨있는 게 붉은 산수 열매 아니냐. 그렇죠? 상황을 보니까 뭘 느꼈겠어? 이것이 뭐겠어 도대체 이게. 이 열매가 뭐라고? 열매가 단순 열매 아니잖아. 고생해가지고 따온 거잖아. 뭐 때문에? 자기가 먹으려고? 아니잖아. 아기, 자식 먹이려고 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아니냐.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큰 사랑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산수열매는 단순열매가 아니다. 왜냐면 산수열매는 열이 나는 어린 나를 위해 아버지가 손수 눈을 헤치고 따오신 사랑이 담긴 열매이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랑 아니냐라는 상징적 의미를 시인이 독특하게 집어넣은 거지. 알겠죠? 이와 같이 상징은 밑에 마지막 단락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같은 사물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상징하는 바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의 상징 의미를 파악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우연적 상징이나 관적 상징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한 대로 대나무는 절개나 일 수 있지만 더 아닐 수도 있어. 시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고정관념 좀 버리고 편견은 좀 버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이 시를 쓴 상황과 맥락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아주 기본적인 연습을 통해서 이 시어의 의미가 상징적 의미가 뭐냐를 고민하는 아주 기본적인 연습하는 게 좋지. 그냥 단순하게 패턴으로다가 이건 이거네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는 마시라. 알았죠? 자, 29쪽에 뭐 상징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시가 있는데 뭐 쉬는 타임인 것 같아요. 봅시다. 비둘기의 상징 있었죠. 여기에서는 이 시에서는 비둘기가 나와요. 간단하게 볼게요. 작품 감상하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 시는 비둘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둘기가 시적인 대상이야. 비둘기가 20년이 지나서 1980년대야. 80년대고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둘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팝콘을 뿌려요. 그러면 비둘기가 몰려들어요. 즉 팝콘이라는 음식을 보고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 팝콘이 보이니까 막 먹을 거 보고 슉 달려드는 그런 비둘기 때의 모습은 결코 긍정이 아니죠. 좀 비둘기는 또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몰려드는 비둘기 때 겁없이 손등까지 올라와서 많이 도망가지도 않고 그래요. 왜? 먹을 거 있으니까 먹는 데 있는 거죠. 소리쳐도 그냥 얌전히 팝콘을 먹지만 다 먹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좀 이기적 아니냐. 이기적인 존재예요. 근데 비둘기가 정말로 비둘기 나빠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건 아니죠.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모습. 이득이 있을 때 냉큼 먹고 없으면 그냥 나 몰라라 꺼져버려 이렇게 하고 있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모습. 순수함을 다 사라져버린, 순수함을 다 놔버린, 우리가 어디 순수했었어? 이렇게 해버리는 현대인의 매정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비둘기에 집어넣은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겠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는 손으로 애원해서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런 모습에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비둘기의 모습에서 유추된 현대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설명되어 있고요. 원래 이 시는 김가섭 시인에게 관한 시는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가 원래 있었고 요 시를 이제 좀 참고해가지고 김유선이라는 시인이 좀 더 쓴 거예요. 요 시를 먼저 보면 이 시에서는 비둘기가 순수와 평화의 상징인데 개발되면서 이게 돼가지고 인간이 개발 산업화 해가지고 이 서식을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순수한 평화를 잃어버린 그런 인간 때문에 비둘기가 좀 불쌍한 모습 해가지고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는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시라면 요 시 같은 경우는 이미 변해버렸어. 인간이 비둘기가 변해버린 것처럼 변해버린 인간, 이기적인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제가 비슷하지만 주제 비슷하죠? 이기적인 현대인의 모습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둘기는 순수 평화의 상징이라면 여기서 비둘기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로 차이점을 여러분이 정리하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상징 마무리 지었습니다가 아니고 다음 페이지 연습 문제가 있네요. 큰일 날 뻔했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말로 설명할게요. 김수들 꼭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름을 불러준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밑줄 그어볼까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는 한자로 말하면은 명명하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는 우리가 대상을
인식한다는 거야. 즉 알아본다는 거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야 누구야? 하면은 그때 그 순간 그 사람과 나는 인연이 쫙 이어지는 거야. 수백 명의 군중 속에서도 딱 그 사람은 딱 보이는 거야. 그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인식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와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인 거야.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대상 사이에 관계를 형성할 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도 쌤한테 고쌤 하지 말고 동원쌤 아니면 허니쌤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름 부를 때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땡땡 뭐 김철수라고 합시다. 여러 사람 많으니까 누구 한 사람을 편애할 수는 없지. 철수야 이렇게 말하지. 김철수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그렇거든? 난 그래. 그래서 철수야 이렇게 말하지. 철수야 죽을래? 숙제 안 하냐? 졸지마 철수야 이렇게 하면 알지? 이름 불러준다는 게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 안 불러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몰라. 그런데 이름 불러주니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거야. 꽃.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바로 꽃인 거지. 알았지? 꽃이 단순하게 플라워냐? 아니야. 여기서는 특별한 존재의 의미야. 여기서 꽃이 아니라고 해도 돼. 그럼 나에게 와서 연필이 되었다 해도 상관없는 거야. 책상이 되었다, 책이 되었다, 물이 되었다 상관없는 거야. 뭐가 됐든 의미는 뭐야? 특별한 존재니까. 알았지? 꽃이 아름다움 아니야. 특별한 존재다. 의미 있는 존재. 그래서 이런 의미야. 이거는 뭐야? 개인적인 상징이지. 오케이? 2번 봅시다.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욕하는가? 욕하지 마라. 안 굽었다. 굽을 절개라면 대나무가 절개를 굽힐 거라면 그것이 눈 속에서 푸르겠는가? 굽을 절개라면 눈 속에서 푸르지 않는다 라는 서리법이죠. 아마도 추운 세월을 이기는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절개라는 대나무의 상징이 나왔습니다. 너라고 의법 나왔습니다.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대나무는 절개, 관습적인 상징 됐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물에 때 만난다면 아까 공부했죠? 원형의 상징에서 물, 불의 원적 의미 있는 생명, 조화를 쓴 시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고 또 많이 회자되는 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물이 되어는 원형적인 상징이다. 됐습니까? 이 정도. 그래서 상징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공부할 거예요. 기본 개념과 예시 충분하게 여러분이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